아주 먼 길. 유진의 어머니가 유진을 대신해서 상혁이 근무하는 방송국을 찾아갔다. 유진의 어머니는 예물과 결혼 준비하는 데 쓰라며 주고 간 돈을 상혁에게 돌려주며 안쓰러운 눈빛으로 상혁을 바라보았다.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상혁의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다. 진우와 지영에게는 자신이 유진을 떠나는 거라며 아무 말도 못하게 한 상혁이 유진 어머니에게는 자신의 아픈 마음을 털어놓았다. 유진을 유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떠나 보냈다고. 미안했다. 자식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가슴 아프게 만들어서 너무 미안했다. 어머니는 상혁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의 미안한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될지는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오해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서로를 위해 그런 선택을 한 것이라면 씩씩하게 잘 살아주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힘들어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유진을 위해서도 상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란 생각이 들었다. 헤어져서도 집착하고 그래서 가슴 아프게 한다면 두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힘겹게 하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어머니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누군가와의 경험을 통해서. 다행스럽게도 상혁은 그렇지 않았다. 집착하지 않고 괴롭히지 않고 그리고 비켜서 갔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 안쓰럽게 상혁을 바라보던 어머니가 걸음을 옮기다 말고 그 자리에 굳은 듯 멈춰섰다. 마주오던 세련된 옷차림의 강미희 역시 발걸음을 멈췄다. 유진 어머니가 강미희에게 먼저 인사를 했다. 뒤이어 들릴락 말락한 강미희의 짧은 인사가 이어졌다. 스치듯 지나치는 유진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강미의 굳은 표정을 의아하게 여기며 상혁이 말했다. 정유진 아시죠? 어머니세요. 강미의 표정이 심하게 일그러졌다. 그럼 유진이 정현수의 딸이란 말인가? 정유진 씨 어머님이라고요? 얼마나 말하고 싶었는데 사랑한다고. 10년 전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한마디가 이제야 비로소 말이 되고 소리가 되어 서로에게 전해졌다. 눈물 글썽해진 유진이 준상의 손을 꼭 잡았다. 다시는 꼭 잡은 손을 놓지 않으려는 듯이. 다른 것도 기억나? 유진은 기억을 잃었던 사람이 무엇인가를 기억해내면 다른 기억도 금방 돌아온다는 말을 생각해냈던 것이다. 준상은 많은 것을 기억했다. 선생님에게 벌받던 일, 전학 온 첫날 유진과 다른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던 일, 그리고 아이들과 산장에 갔던 일, 채린이, 용국이, 진숙이,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다. 못되게 굴었던 것도, 유진을 많이 속상하게 한 것도, 폴라리스도. 준상은 이제야 유진의 진정한 폴라리스가 되어줄 수 있었다. 준상은 유진이가 더 이상 길을 잃고 헤매게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다. 유진은 준상의 손을 잡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준상과 나란히 버스 뒷자리에 앉은 유진은 자리에 앉아 준상의 어깨에 기대어 편히 잠들었다. 다시는 준상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이 준상의 어깨에서 편히 쉴 수 있게 만들었다.
잠들어 있는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던 준상의 기억이 다시 꿈틀거렸다. 강의를 하고 있는 누군가의 모습이 보였다. 강미희에게 아버지가 누구냐고 따지듯 묻는 자신의 모습이 스쳤고 상혁과 주먹질을 하던 모습도 떠올랐다. 유진의 집을 뛰쳐나와 어딘가로 달려가는 모습도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준상은 왠지 모를 불안한 기억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준상은 유진의 집 앞까지 오는 내내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래서였을까? 유진의 집에서 뛰쳐나가는 자신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 기억 속에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고민하고 있는데 유진의 어머니가 다가섰다. 상혁을 만나고 오는 중이었다. 어쩐 일이니? 유진의 어머니는 아무 연락 없이 내려온 유진을 보며 물었다. 준상을 보는 유진의 어머니 눈빛이 안타까움으로 가득했다. 몸은 괜찮은지? 유진의 어머니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잘 알고 있는 준상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유진에게 어서 들어가라는 눈짓을 보냈다.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유진을 바라보던 준상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몇 발짝 내딛던 준상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는 유진의 집을 올려다보았다.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강미희는 불안했다. 방송국에서 유진의 어머니와 마주친 이후 마음이 안정되질 않았다. 유진이 정현수의 딸이라는 것을 확인한 이상 그대로 있을 수만은 없었다. 몇 번을 망설이던 강미희가 민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고 있는 민영은 춘천에 있었다. 순간 강미희는 마음이 언짢아졌다. 춘천이란 소리도 그렇고 몸도 아직 완쾌되지 않았으면서 먼 곳까지 가 있는 것도 그렇고 강미희는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준상을 만나서 꼭 해야 할 말이 있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더 불행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일본으로 떠날 준비를 끝낸 강미희는 호텔 로비로 걸어 나오며 비서에게 최대한 일정을 줄여달라고 했다. 왠지 불안했다. 오랜 시간 준상을 혼자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그때 준상이 유진과 함께 강미희를 향해 달려왔다. 강미희는 마음이 불편했다. 강미희의 짐을 옮기는 준상의 뒷모습에 시선을 둔 강미희가 유진에게 알 수 없는 말을 했다.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고.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알 수 없는 유진이 강미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당황한 강미희는 슬쩍 말을 돌렸다. 아버지를 많이 닮았냐고. 유진은 회한에 젖는 듯한 강미희의 표정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답지 않았다. 준상에게 갔다 와서 얘기하자며 유진을 힐끔거리는 강미의 모습이 유진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인사를 해도 대꾸 없이 유진을 무시하며 싸늘한 표정으로 차에 오르는 모습은 준상에게도 왠지 이상하게 보였다. 스키장 공사 마무리 일정을 설명하던 김 차장의 눈이 준상의 책상에 머물렀다. 질렸다는 표정이었다.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른다. 퍼즐판을 맞추었다 다시 엎고 하는 것이. 사고 이후 기억을 찾고 나서부터 더 자주 퍼즐판을 엎는 준상이 조금은 불안해 보였다. 아직도 뭔가를 찾아서 맞춰야 하는 사람처럼 매달리는 것이 김 차장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선배, 내일은 서울에 있을 거죠? 부드러운 준상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김 차장의 불안함이 조금은 사라졌다. 그럴걸?
서류를 보던 준상이 김 차장을 올려다보았다. 시간 비우세요. 집에서 저녁이나 먹으려고요. 김 차장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무슨 뜻인지 알았다는 표정이다. 새 집에, 집들이에, 이젠 결혼하는 것만 남은 것 아니냐며 한눈을 찡긋해 보였다. 순서가 바뀌어도 누가 뭘 할 사람 없으니까 아무거나 먼저 해라. 예행 연습하는 거잖아. 김 차장이 언제나처럼 편안한 웃음을 던지며 준상을 한 번 더 쳐다보고 사무실을 나갔다. 예행 연습? 김 차장의 말을 따라해본 준상이 혼자 웃었다. 하던 일을 마친 준상은 회의용 탁자에서 책상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 그리고 다시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다. 한 조각 한 조각 퍼즐을 맞추던 준상이 긴 한숨을 몰아쉬며 혼란스런 생각을 털어내기라도 하듯 머리를 흔들었다. 또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준상이 상혁을 노려보고 있었다. 연구실에서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는 김진우의 모습도 보였다. 김진우와 강미희의 불탄 흑백 사진이 지나갔고 유진의 집을 뛰쳐나가는 자신의 모습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런 기억의 조각들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준상은 답답하기만 했다. 무슨 생각을 하길래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대형 할인마트 한 구석에서 물건을 고르다 말고 멍하게 생각에 잠겨있는 준상에게 유진이 다가서며 물었다. 더군다나 카트카에는 혼자서 한 달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식료품이 가득했다. 유진은 너무 많이 사는 것이 아닌가 싶어 준상을 바라보았다. 걱정 마. 내가 다 먹을 거야. 쇼핑한 물건들을 식탁 위에 올려놓은 유진은 분주하게 물건들을 정리해서 냉장고에 챙겨 넣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준상이 웃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결혼한 것 같아. 느낌이 그랬다. 유진과 함께 쇼핑하고 물건을 정리하고 있으니까 정말 결혼한 것 같았다. 친구들을 불러서 신혼 집들이 하고 축하를 받아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 그리고 이젠 정말 외롭게 살고 싶지 않았다. 자상하고 따뜻한 아들, 작은 것에 감동받고 작은 것에 행복해하는 어머니에게 익숙해진 아들 이민영은 결코 거칠거나 삐뚤어진 사람이 될 수 없었다. 자신이 어머니에게 유일한 희망이란 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미희가 기억하는 한 준상은 그런 아들이었다. 하지만 외로운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자신감 넘치고 자상하고 따뜻한 자신의 주위엔 친구들, 특히 여자친구들이 많았다. 하지만 준상은 그녀들에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다. 말 그대로 스쳐 지나가는 인연에 불과했다. 스키장에서 정아가 타로 카드를 쥐어줄 때만 해도 믿지 않았다. 그런데 유진이 그와 똑같은 것을 쥐고 있던 것을 보면 누구에게나 운명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듯했다. 그런 운명의 연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 외로움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고 있었다. 마음 따뜻하고 착하고 순수한 운명의 연인 정유진, 그녀에게 위로받고 싶었다. 채워도 채워도 채워질 수 없는 외로움의 자리를 그녀로 채우고 싶었다. 준상은 유진의 손놀림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 정리를 끝낸 유진이 언제 다 먹으려고 그러냐는 걱정스런 표정으로 준상을 바라보았다. 내일 다 먹을 거야. 유진은 기가 막혀서 웃음만 나왔다. 내일 내 생일이야. 쓸쓸하게 웃는 준상을 바라보던 유진의 얼굴에 알 수 없는 아픔이 잠시 머물다 사라졌다.
왜 준상이에게 생일이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을까? 미안하고 속상한 마음에 유진은 물끄러미 준상을 바라보았다. 내일 김 선배 불렀어. 음식 만드는 거 도와줄 거지? 말을 마친 준상이 시계를 들여다보고는 라디오를 켰다.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상혁이가 선곡 실력이 좋더라. 계속 듣게 돼. 아무렇지 않은 척 라디오를 켜고 주위의 물건을 정리하는 준상을 바라보는 유진의 마음이 아파왔다. 친구들을 마음에 두고 있는, 특히 상혁에게 미안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준상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용국을 만나기 위해 번화한 거리로 나온 상혁의 눈빛이 갑자기 빛났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 틈에 유진이 어디론가 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상혁은 사람들을 해치고 유진을 쫓아가기 시작했다. 한참을 놓치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쫓아갔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상혁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옷 스타일과 머리 모양만 유진과 비슷한 다른 여자였다. 상혁은 그 자리에 서서 꼼짝할 수가 없었다. 한참 동안 넋을 잃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유진도 그랬을 것이다. 준상을 발견하고는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그를 뒤쫓았을까. 상혁은 유진이가 준상이 닮은 사람 보고 길거리를 헤매고 다닐 때 그때 심정이 지금의 자신과 똑같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유진은 자신이 아파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아파있을 것이다. 영국이 지나가다 아는 체를 하지 않았다면 한없이 그렇게 서 있었을 것이다. 너 괜찮니? 술집으로 자리를 옮긴 용국이 물었다. 너무 괜찮아서 문제지. 용국의 술잔을 받으며 상혁이 말했다. 상혁은 사실 유진과 헤어진 것이 실감나지 않았다. 유진이가 옆에 없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다. 헤어져 있어도 늘 같이 있는 것 같았다. 군대 가서 휴가 나올 때까지 6개월 동안 못 본 적도 있었다. 정말 이 정도는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았다. 그런데 보고 싶었던 모양이다. 닮은 여자 보고 쫓아갈 정도로. 영구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 얼마나 지나면 괜찮아질까? 내가 유진이랑 지내온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걸까?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그 시간을 잊을까? 잊을 수는 있는 걸까? 비워진 상혁의 술잔만큼 상혁의 가슴 속 눈물이 뿌연 담배 연기 속으로 사라져갔다. 방송국 스튜디오에 앉아있는 상혁이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아침 일찍 용국이 전화를 걸어왔다. 준상이 생일이라고. 그때 상혁은 저녁에 녹음이 있어서 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너무나 가고 싶었다. 가서 유진이를 보고 싶었다. 그렇게라도 유진을 만나보고 싶었다. 고민에 빠진 상혁이 두 손으로 거칠게 얼굴을 쓸어내렸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음이 몸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어느새 상혁이 도착한 곳은 준상의 집이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상혁은 또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 것인지,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 것인지 너무 고민스러웠다. 문이 열렸다. 잘 지냈니? 생일 축하한다, 강준상. 상혁이 밝게 웃으며 준상에게 꽃을 내밀었다. 이미 식탁 위에는 케이크와 여러 가지 음식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거실에 유진과 상혁이 나란히 앉았다. 준상은 자리를 피해주기 위해 커피를 타러 주방으로 들어갔다. 상혁은 유진을 담담하게 바라보았다. 표정이 밝아 보였다. 새 프로 맡았다며? 유진의 목소리,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유진의 따뜻한 목소리였다. 어떻게 알았냐는 듯 상혁이 유진의 두 눈을 들여다보았다. 준상이가 네 프로 좋다고 그러더라. 그래? 유진아, 너 행복한 거지? 다 끓인 세 잔의 커피를 보고 있는 준상의 마음이 나쁘지만은 않았다. 여기까지 오면서 수없이 많은 고민을 했을 상혁을 생각하면 세 잔의 커피가 아니라 수백 잔의 커피를 끓여놓고도 기다릴 수가 있을 것 같았다. 고마웠다. 친구 상혁이 정말 고마웠다. 상혁은 차를 마신 후 녹음이 있다며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배웅을 나온 준상을 보며 상혁은 부탁했다. 유진을 잘 지켜달라고. 울지 않고 마음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준상이를 뒤로 하고 돌아서던 상혁이 준상에게 말했다. 너희 어머니 강미 씨, 우리 프로에서 인터뷰했는데 멋있는 분이신 것 같더라. 우리 아버지랑 고교 동창이래. 재밌는 인연이지 않니? 너랑 나처럼. 상혁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준상이 집으로 들어가다 말고 자리에 멈춰섰다. 스키장에서의 일이 떠올랐다. 그때 스키장에서 처음 만난 김진우는 자신에게 예전에 연구실로 찾아오지 않았느냐는 말을 했었다. 유진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진숙에게만큼은 준상의 생일을 말해주고 싶었다. 눈을 비비며 겨우 아침을 먹던 진숙이 유진의 전화를 받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용국과의 언쟁 때문에 모두가 서먹서먹해져서 답답했던 진숙이었는데 잘됐다 싶었다. 그리고 준상이가 친구들 모두를 기억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진숙의 입가에 기분 좋은 미소가 넘쳤다. 준상에 대한 충격으로 하루에도 서너 번씩 매장을 들었다 엎었다 하며 미친 듯이 일에 빠져 사는 채린이는 힘들겠지만 용국이를 데리고 가는 건 가능할 듯 했다. 그리고 상혁이도 용국이 설득하면 함께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유진은 너무 많은 음식을 차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내심 걱정이 되었다. 만약에 아무도 안 온다 해도 이거 내가 다 먹을 수 있어. 걱정스러워하는 유진을 바라보던 준상이 유진을 보며 환한 얼굴로 말했다. 유진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유진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 10년의 세월, 말은 하지 않지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야 했던 그 세월을 찾고 싶었던 것이다. 친구들도 그 수만큼의 세월도. 상혁이 다녀간 후에 진숙과 용국이 준상의 집으로 들이닥쳤다. 김 차장과 폴라리스 식구들 모두도 준상의 집을 찾아주었다. 시끌벅적한 가운데 음식 접시들이 하나씩 비워져 갔다. 생일을 축하해 주러 왔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밖으로 몰려 나왔다. 모두들 돌아가고 나자 준상은 채린의 부티크로 발길을 돌렸다. 유진의 말대로 한 명 남은 친구를 찾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진숙을 통해서 준상의 생일을 알고 있던 채린은 어두운 책상에 멍하게 앉아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준상을 보자 채린이 비꼬듯 한마디 던졌다. 뭐 하러 왔냐고. 준상은 채린에게 여러 가지로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준상은 모든 미안함을 접고 친구를 찾고 싶었다. 강준상이란 친구는 필요 없어.
나한테 필요한 건 이민영뿐이야. 체리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준상이 민영이로 돌아가 주길 바라고 있었다. 눈물로 억지를 쓰며 애원하는 체린에게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준상이 체린이라는 친구를 찾는 것도 좀 더 시간이 흘러야 가능할 것 같았다. 체린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준상의 눈이 그것을 말하고 있었다. 퇴근을 해 집으로 돌아온 상혁을 붙잡아 앉힌 박지영이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다. 선을 보라는 것이었다. 유진이 때문에 어깨가 축 처져 술이나 마시고 다니는 것을 더는 볼 수 없었다. 다른 사람 만나서 보란 듯이 결혼하는 것이 박지영의 바람이었다. 상혁은 못 들은 걸로 하겠다며 자기 방으로 올라가 버렸다. 상혁의 뒤에 대고 상혁을 부르는 박지영을 김진우가 아들을 그렇게 모르느냐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아들이 올라간 2층을 잠시 바라보던 김진우가 상혁의 방을 노크했다. 얘기를 하고 싶었다. 아니, 위로를 하고 싶었다. 말을 하지 않을 뿐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김진우는 상혁의 아픔을 모른 척 할 수 없었다. 아주 오래전 자신도 강미희를 떠나보내며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던가. 운명이라는 거 안 믿었는데 있긴 있나 봐요. 이민영 씨 아시죠? 준상이랑 닮은 사람이요. 실은 준상이가 이민영 씨였어요. 우린 다 사고로 죽은 줄 알았었는데 기억을 잃어버린 거였어요. 그럼 강준상이 살아있단 말이냐? 그때 스키장에서 만난 사람이 네, 그 사람이 강준상이에요. 참 준상이 어머니가 강미 씨라는 거 알고 계시죠? 놀란 김진우는 그대로 상혁의 방을 나와버렸다. 믿을 수가 없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심장이 멎는 듯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김진우는 다음 날 강미희의 공연 기획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강미희는 해외 공연을 가고 없었다. 직원에게 부탁해서 어렵게 강미희와 통화를 했다. 김진우는 대뜸 준상이 그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숨긴 것을 추궁했다. 혹시 자신의 아들이라 숨긴 것이냐고 물었다. 싸늘한 목소리로 강미희는 말했다. 상관없는 애라고. 그럼 누구 아들인 거니? 김진우는 다그치듯 물었다. 강미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싸늘했다. 대답할 필요 없는 문제라며 딱 잘라 말했다. 전화를 끊은 김진우는 그래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편치 못한 마음으로 공연 기획사 사무실을 내려오는데 준상이 사무실로 올라오고 있었다. 김진우는 소스라치듯 놀랐다. 죄 지은 사람처럼 머뭇거렸다. 놀라기는 준상도 마찬가지였다.